회사가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된 업무 마인드가 약해요. 그럼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갑자기 이상한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금 세탁 방지 업무에 대한 마인드가 약해요. 인식이 약해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선요, 고객 상대하기가 편해지고요, 단기적으로요,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는 있겠는데요. 저 회사 갔더니 뭐 별다르게 물어보지도 않고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계좌를 열어준다거나 다양한 상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면 고객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여쭤볼게요. 안전한 고객들이 많이 올까요? 위험한 고객들이 많이 올까요? 숨기고자 하는 고객들이 아마 우리 회사로 올 겁니다. 그럼 단기적으로는 업무가 편하고 뭔가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될까요? 나중에 닫힐까요? 나중에 닫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위험한 고객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인지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해 보겠고요. 그리고 위험 고객을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요. 이제 아시겠지만 위험 고객이잖아요. 그냥 이 사람이 위험하지 않다라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나름의 객관적인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하게 확인을 하고 항목의 결과값을 가지고 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인지 위험하지 않은 사람인지 더 조사해야 될 사람인지에 대해서 확인한다. 그래서 위험 기반적인 접근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자금 세탁 방지 업무는 뭐 이제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약간 로컬 마인드적인 업무 접근법도 필요한데요. 이게 완전 글로벌 마인드적인 그 업무 접근법도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회사가 우리 국내 시장을 상대로 자금 세탁 방지 업무를 이행하고 있는데 충실하게 이행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해외 감독 당국으로 붙어서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우리 국내 금융기관들이 미국의 자금 세탁 방지 그 당국으로 붙어서 제재를 크게 받았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예를 들면 1천억의 벌금까지 물었던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금 세탁 방지 업무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일상적인 업무고 로컬 업무가 같은데 이게 글로벌 성격을 갖는다라고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금 세탁 방지 업무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식의 전환이 되게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항상 본질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저 사람이 실제 주인이 맞나? 그리고 저 사람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건가? 라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지 소유자라고 얘기합니다. 실지 소유자가 아니면 무슨 계좌라고 얘기하죠? 차명 계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고객이 실질적으로 그 계좌를 운영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죠.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계좌 하나만 씁니다. 물론 저도 이제 금융회사 출신이어서 회사 다닐 때는 계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항목들의 계좌가 있고 돈이 들어오고 나갈 때 구분해서 썼는데요. 이제 학교로 오고 나서는 이게 너무 귀찮아 갖고 그냥 한 계좌로 다 통일합니다. 오로지 열심히 일한 돈만 이제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뭐 재테크 이런 거 못 합니다. 우스갯소리였는데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제 계좌인데 사실상 제 아내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 아내가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금융거래를 하잖아요. 그 문자 메시지가 저한테도 가고 그리고 제 아내한테도 갑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어떻게 금융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카드 결제가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이제 역으로 여쭤볼게요. 이 계좌가 제 거인가요? 제 아내 건가요? 계좌명은 전데요.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제 아내입니다. 그러면 실제 소유주가 누구죠? 생각해 봐야겠지만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을 분석하실 때 그런 관계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회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객하고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나중에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이렇게 조사가 들어갈 때 보게 되면 분명히 70세 이상의 고령자셨어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상품을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들이 대학교 교수예요. 예를 들면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예를 들어서 이제 법학이나 경영학, 재무관리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상품을 가입할 때 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 아들이 우리 회사에
그 지점의 담당자하고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아버님, 어버님의 그 투자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그러면 역을 또 여쭤볼게요. 그 계좌와 관련된 투자 의사 결정은 전적으로 그 부모님이 하는 걸까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들에 대한 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계좌주하고요,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쳇 말로 쩐주라고 얘기하죠. 뭐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요. 쩐주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또 키워드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수익자요. 아시죠? 계약자가 있고 수익자가 있습니다. 계약 맺는 사람이 있고 그 계약과 관련돼서 조건이 이행이 됐을 때 실제적인 수익을 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철저히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금 세탁 방지 측면에서는 KYC, 그리고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CRM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